요즘 금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가 바뀌면 금리가 금세 떨어지겠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2024년이 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끌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저런 부채가 많은 분들이 이자 감당하는 것,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조차도 이자가 엄청나게 치솟아서 도대체 생활을 할 수 없는 행편이 되었죠. 그래서 언제쯤 내릴까 정말 고민들을 많을 건데, 금리는 이때부터 내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에 큰 대출은 없지만 요즘 집값이든 뭐든 많이 싸진 데가 많잖아요. 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좀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뭔가 집을 사든 해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당장에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크죠. 자, 이런 분들도 이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리는 이때부터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금리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금 내가 투자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솔루션까지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이때 내린다. 나 최근에 워런 버핏이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확신을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가 잡는다고 정말 큰 고생을 했는데 미국 연준이 이 물가를 잡아놓은 물가, 어느 정도 잡아놓은 물가를 금리 인하 시기를 잘못하면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확신, 심사숙고하면서 내리겠다. 그때를 정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엄청 또 힘들어졌고 채권 금리도 많이 치솟았죠. 자, 그렇다면요, 파월이 원하는 확신, 즉 파월에게 금리 인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과거 한 5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인하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 그때는 그러면 왜 인하를 했을까? 금리 인하를 했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 자료 화면에서 파란 막대기는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막대기는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회색 막대기는 실업률. 자, 이렇게 보시고 세 가지 모든 지표가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5% 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6% 선입니다. 먼저 1989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파란 막대기죠. 거의 10% 근처까지 올라갔죠. 연 9.8%까지 올랐다가 그때부터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5%를 넘나들었습니다. 지금 노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높았지만 결정적으로는 회색 막대기입니다. 그 당시 실업률이 5%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지표 가운데 이것도 중요한 지표죠. 비농업 일자리 증가. 이 비농업 일자리 증가도 그 당시에 1989년 초반만 하더라도 28만 명이었는데 금리를 인하하던 그 당시에는 이게 반토막 12만 명까지 크게 반토막 났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결론 뭡니까? 실업률 증가. 실질적으로는 비농업 일자리 수의 증가폭이 대폭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결단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995년도 상황입니다. 1995년도에 보면 파란선, 자, 이게 기준금리라 했죠. 이 파란선 기준금리는 6% 정도였습니다. 이 6% 정도의 고금리를 그때부터 인하를 했는데 그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3%, 지금 그림에서 보면 노란 막대기 물가 수준은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5년도에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금리 그때 6%였거든요. 지금 5.5%죠. 자, 물가 그때 3%였거든요. 지금 3% 초중반이죠. 자,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1995년도에 회색 그래프 보십시오.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무려 5.5%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실업률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주 좋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1995년도에도 왜 금리를 인하했냐? 바로 실업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00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닷컴 버블의 악몽입니다. 이 2000년도에는 2000년 12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6.5%까지 올린 다음에 이듬해 2001년 1월에 무려 1%나 확 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림에서 보면 2000년도 그림에서 보면 실업률 그닥 높지 않았고 물가 상승률 그닥 높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팍 내렸을까? 그때 여러 가지 통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고 경제의 거품, 투자 시장의 거품이 엄청 끼었다라는 것을 연준이 미리 인식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1년 1월 달에 금리를 1%나 확 떨어뜨린 것은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만 어쨌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은 피할 수는 없었죠. 자, 이제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이때는 2007년 8월 달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랐습니다. 5.25%가 오르다가 2007년 9월에 0.5%로 떨어뜨렸죠. 자, 그때부터 이제 인하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팍팍 그 뒤에 떨어뜨리고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죠. 그런데 2000년 이 그래프들 보면 물가 상승 그닥 높지 않았고 실업률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었죠. 자, 그런데 2019년 이때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앞에 4번의 그래프보다는 조금 높이가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자, 이 이유는 이따가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24년 지금 현재 보면 최근 5년간의 미국 물가 상승률이요.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지난 1, 2년, 2, 3년 동안 치솟았죠.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은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초반으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물론 미국은 2%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올랐던 물가가 확 잡혔던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3% 초반으로 떨어지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근 1년으로 조금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요. 최근 1년 미국 물가 상승률도 그림에서처럼 확 떨어졌습니다. 확 떨어져가지고 계속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이야기는 이따 할 거고 2019년을 제외한 과거에 5번의 기준금리 인하 그 원인은 앞에 4번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아니라 바로 경제, 실업률, 경제 침체라는 거죠. 경제 침체가 금리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였다. 물가가 아니라.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최근 5년 동안의 미국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1, 2년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3% 초반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의 목표 금리는 2%라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말 2%까지 잡힐까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3% 초반 정도가 미국의 목표 금리에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최근 1년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1년으로 압축해 봐도 지금 그림에서처럼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3% 초반으로 물가는 잡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4번의 금리 인하 결정적인 원인은 물가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경기 침체, 실업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 실업률을 보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평탄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평탄합니다. 즉 3% 중후반 정도로 굉장히 평탄합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실업률이 확 치솟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완전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지표가 있죠. 비농업 취업자, 비농업 고용 지수. 자, 이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면 자, 그림에서처럼 어느 정도 평탄합니다. 물론
고용지수가 크게 떨어졌던 때, 올랐던 때도 있지만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면 근데 최근에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 고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 그렇다고 보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물가를 잘 잡아왔는데 경제는 더 좋아.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가까지 떨어뜨리면 오히려 경제 거품이 다시 크게 생길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최근에 1년 동안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장 최근 지표입니다. 가장 최근 지표 보면 최근에 35만 3천 명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지난해 2023년 6월달 지표하고 비슷합니다. 2023년 6월 지표라. 자,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3년 6월 지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여전하다. 자, 그러니까 파월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파월에게 첫 번째 금리 인하 조건은 바로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 자, 이것이 있지 않은 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기준금리, 지금까지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그때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2019년을 빼먹었죠. 자, 2019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2019년은 왜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을까? 그때는 사실 금리를 올려야 했었죠. 왜냐? 엄청난 돈이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떨릴 때가 아니었는데 금리를 올렸죠. 왜 올렸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트럼프였죠. 트럼프가 강하게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엄청 좋지 않았잖아요. 돈은 많이 풀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 그 다음에 재선까지 염두에 두면서 계속 파월을 압박했죠. 또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의 다시 재선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더 많은 확신을 원하는 파월에게 파월의 두 번째 금리 인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올해 11월 달 미국 선거가 있잖아요. 자,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파월의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위치죠.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트럼프 때처럼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 금리 인하를 가능하면 빨리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과거 2019년에 파월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그 같은 일을 또다시 되풀이할까도 싶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재반 요인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2024년에는 금리를 살짝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는 지금 경제 환경 물가 지표는 돼 있단 말이죠. 물론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고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도 여전히 탄탄하지만 이 정치적인 요인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파월의 금리 인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합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자, 파월 입장입니다. 파월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는 없다. 급할 필요는 없고,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은 어떤 필요? 바로 경기 침체. 자, 필요하다면 당장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 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파월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결론 두 번째, 만약 내린다 하더라도 다른 뭐 경기 침체나 실업률,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한 내리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투자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주식은 분명히 지금 고평가는 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는 되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주가를 이끌고 있잖아요. AI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와요.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평가되어 있는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 이 고평가를 시장에서 계속 설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조정을 이야기하고 조정될 수도 있으나 크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앞으로의 미국의 성장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 중심인데 제대로 미국 시장 주식이 제대로 이렇게 퍼져 나가려면 빅테크에서 온기가 다른 주식들, 작은 종목들로 많이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 아직도 큰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 특히 기술 기업들인데 작은 기업들은 이 금리가 비싸서 계속 지금 힘들고 있는 이런 형편들도 좀 조화롭게 본다면 미국 주식 투자해서 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적당하게 수익 실현해도 괜찮겠고, 또 지금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투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한 경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한때는 굉장히 큰 시장의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 상당히 그때에 비하면 조용하잖아요. 이것은 미국의 강한 경제가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아무래도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의 큰 사이클을 보면 분명히 이제 금리는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거기 이제 언젠지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장기 국채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점에 내려왔을 때 좀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좀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봐야 될 것은 저는 하이힐드 오히려 채권 쪽이라고 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기업들 채권이거든요. 하이힐드는 신용도가 나쁜 기업들이 고금리로 발행하는 이런 채권 시장들인데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따뜻한 온기가 밑에 기업들로 조금씩 내려가겠죠. 시중금리 차원에서. 자, 그렇게 보면 이 하이힐드 채권 쪽은 미국 국채하고는 달리 조금 더 상승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지금 금리의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 때 이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금리 이때쯤 내리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본격적인 인하 국면으로 접어들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나 실업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금리 사이클에, 빅 사이클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다리면 한 6월 달까지만 조금 인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